손 안에 들어오는 작은 스마트폰 하나, 그 안에는 디스플레이와 반도체, 배터리 같은 핵심 기술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전 세계 사람들이 매일같이 바라보는 그 기기를 한국이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드라마와 음악, 영화, 음식까지 더해지며 이른바 K컬처의 영향력도 빠르게 확산됐습니다. 일본의 시선에서 이런 변화가 마냥 편안하게 느껴지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오랫동안 성실하게 따라오는 후배라고 생각했던 나라가 어느 날 같은 회의장 무대에 올라 자신의 성과를 설명하기 시작했으니까요. 그것도 누군가의 결과물을 인용하는 수준이 아니라 스스로 축적한 자료를 내세워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대목에서 많은 사람들이 떠올리는 사건이 있습니다. 일본이 한국을 상대로 핵심 소재와 부품 공급을 제한했던 일입니다. 어렵게 설명할 수도 있지만 쉽게 비유해 보겠습니다. 교사의 책상 옆에 중요한 재료들이 담긴 서랍이 있습니다. 학생은 늘 거기서 필요한 것을 받아 공부해 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교사가 서랍을 잠근 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없으면 너희는 제대로 해낼 수 없을 것이다. 당시 한국도 적지 않게 흔들렸습니다. 산업 현장에는 긴장감이 감돌았고 기업들은 밤늦도록 대응책 마련에 매달렸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는 않았습니다. 다른 공급처를 찾기 시작했고 국내 기술로 대체할 수 있는지 실험도 이어졌습니다. 연구기관과 생산 현장이 함께 움직였습니다. 시간은 필요했지만 분위기는 분명했습니다. 누군가의 도움만 기다릴 수는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화를 내는 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직접 해결하는 방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열쇠가 사라진 서랍 앞에서 포기하는 대신 서랍 없이도 일하는 법을 익힌 것과 같았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바로 여기입니다. 스승은 제자가 시험지를 받지 못하면 아무것도 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제자는 기다리는 대신 스스로 문제집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부터 완벽했을 리는 없습니다. 시행착오도 많았을 것이고 수없이 실패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거치며 한국은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남이 준 답만 따라가면 결국 남이 정한 일정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일본이 가장 부담스럽게 느꼈던 부분은 한국이 따라잡았다는 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일본의 승인 없이도 스스로 답을 만들어내기 시작했다는 점이 더 큰 변화였습니다. 추격하는 상대는 견제할 수 있습니다. 속도를 늦추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길을 직접 개척하는 상대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한번 길을 만들기 시작하면 다음 걸음은 더 빨라집니다. 부품을 개발하고 공급망을 재편하고 실제 현장에서 문제를 해결한 경험은 결국 기술과 경쟁력으로 남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것이 일본을 낮춰보자는 의미는 아닙니다. 일본은 지금도 강력한 산업 국가입니다. 소재 산업과 장비 기술, 정밀 기계, 자동차 산업, 기초과학 분야에서 쌓아온 저력은 쉽게 따라갈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일본 기업들이 오랜 세월 구축해온 신뢰 역시 여전히 막강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복잡했을 수 있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나라가 등장한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가까이서 지켜보던 이웃이 스스로 문을 열고 새로운 위치에 올라섰기 때문입니다. 한국과 일본의 관계는 단순한 감정만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경쟁도 존재하고 협력도 있습니다. 역사적 상처도 있으며 서로에게서 배워야 할 점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이제 한국은 일본이 허락해야만 움직일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일본 제품을 동경하던 소비자의 위치를 넘어 세계 시장에 자신의 제품을 내놓는 생산자의 자리에 섰습니다. 누군가가 만든 문제를 풀던 입장에서 벗어나 스스로 문제를 만들고 답을 검증하는 단계에 들어선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이 느끼는 불편함은 단순한 반감이라기보다 익숙했던 질서가 바뀌는 과정에서 오는 당혹감에 가깝습니다. 앞서 달리던 사람이 뒤쪽에서 점점 가까워지는 발걸음 소리를 듣는 것과 비슷합니다. 하지만 그 소리는 비난이나 소란이 아니었습니다. 밤늦게까지 돌아가는 공장,
불이 꺼지지 않는 연구실, 그리고 세계 시장을 향해 나아가는 한국 산업의 발걸음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성장을 의식한 나라는 주변 국가들과 제조업 강국들만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세월 바다를 무대로 살아온 나라들 역시 한국 조선업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는 다소 의외의 이름도 있었습니다. 바로 그리스입니다. 그리스를 떠올리면 많은 사람들이 푸른 바다와 새하얀 건물, 그리고 고대 유적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러나 세계 물류와 해운 업계에서 그리스는 또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배를 누구보다 잘 아는 나라, 오랫동안 바다 위에서 돈의 흐름을 읽어온 나라, 대형 화물을 실은 선박을 운영하며 먼 항로를 개척해온 나라. 그리스 사람들에게 바다는 단순한 풍경이 아니었습니다. 생계였고 통로였고 때로는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거대한 시장이었습니다. 날씨 변화 하나가 선박의 운명을 바꾸고 유가가 움직이면 수익 계산도 달라집니다. 항만이 막히면 전 세계 공급망이 흔들립니다. 그 속에서 그리스 해운업자들은 수많은 선박을 운용하며 경험을 쌓아왔습니다. 어느 지역에 배를 투입해야 하는지, 어떤 화물을 실어야 하는지, 언제 새로운 선박을 확보해야 하는지 몸으로 익혀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전문가들이 새로운 배를 주문할 때 한국 조선소를 찾기 시작한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흥미로운 장면입니다. 오랜 세월 바다를 누빈 쪽은 그리스인데 그 바다를 건널 선박을 만드는 곳은 한국인 셈입니다. 선박 운영자와 조선 기술자가 마주 앉습니다. 그리스 측은 요구합니다. 오래 운항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연료 효율이 좋아야 합니다. 거친 파도에도 견뎌야 합니다. 항만 입출항 과정에서도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그러면 한국 조선소는 설계도를 펼쳐놓고 하나씩 답합니다. 어떤 구조를 적용할 것인지, 어떤 장비를 넣을 것인지, 어떤 방식으로 안전성을 확보할 것인지, 특히 더 까다로운 선박도 있습니다. 극저온 상태의 가스를 운반하는 액화, 천연가스 운반선입니다. 이 선박은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배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매우 높은 기술력이 요구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가스를 극도로 낮은 온도에서 액체 상태로 유지하며 운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화물은 단순한 철덩어리가 아닙니다. 온도와 압력 변화에 민감하며 작은 실수도 큰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는 배가 아닙니다. 큰 철판을 이어붙인다고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장 공간의 정밀성도 중요하고 내부 장비의 연동성도 중요합니다. 긴 항해를 견뎌야 하며 선원과 화주 모두 안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겉으로는 거대한 선박 한 척이지만 그 안에는 정교한 용접 기술과 치밀한 설계, 그리고 수많은 검증 과정이 숨어 있습니다. 이런 선박을 발주하는 사람들은 쉽게 감탄하지 않습니다. 그리스 해운업자들은 외형보다 실질적 가치를 먼저 따집니다. 장기간 운용했을 때 수익성이 있는지, 고장이 적은지, 약속된 일정에 인도되는지, 실제 운항에서 믿을 수 있는지를 계산합니다. 칭찬보다 숫자가 먼저인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한국 조선소를 선택한다는 것은 단순히 가격 때문만은 아닙니다. 어려운 프로젝트도 맡길 수 있다고 판단했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다시 한국의 위상이 드러납니다. 한국은 스스로를 해양 제국이라 부르던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섬나라였던 것도 아니고 오래된 해운 강국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제한된 국토 안에서 선박을 설계하고 제작하며 납기를 지켜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현장에서 땀을 흘렸고 그 결과 신뢰가 쌓였습니다. 그 신뢰가 결국 바다를 가장 잘하는 사람들에게까지 닿은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를 깎아내리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오랫동안 바다를 경험한 사람들일수록 더 냉정하게 판단합니다. 바다에서는 실수가 곧 손실이 되고 신뢰 붕괴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가 한국 조선업을 선택하는 장면은 단순한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선박을 아는 사람들이 선박 기술의 가치를 인정한 순간인 것입니다. 과거에는 세계 경제의 큰 흐름을 몇몇 국가들이 결정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누가 만들고, 누가 사고,
누가 이익을 가져갈지 정해진 순서가 있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명단 한가운데 한국의 이름도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더 복잡하고 어려운 선박이 필요할 때 한국 기술을 먼저 떠올리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리스 항구를 떠난 배가 먼 바다를 향해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배의 구조와 핵심 기술 상당수가 한국 조선소에서 탄생했다는 사실, 이 장면은 조용하지만 강한 의미를 가집니다. 사람들은 선사의 이름을 먼저 보지만 거친 파도와 극저온 화물을 견딘 힘 뒤에는 한국 조선업의 기술도 함께 존재합니다. 한국이 성장했다는 것은 단순히 공장 수가 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세계가 믿고 맡기는 분야가 늘어났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신뢰는 어떤 말보다 무겁습니다. 오랫동안 바다를 지배해온 나라가 한국의 기술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또 다른 시선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비슷한 어려움 속에서 출발했지만 서로 다른 길을 걸어간 나라, 인도의 이야기입니다. 인도를 말할 때는 신중해야 합니다. 거대한 규모와 오랜 문명을 가진 국가이며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젊은이들이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단편적인 모습만 보고 가난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일부 지표만으로 뒤처졌다고 평가하기도 어렵습니다. 최첨단 기술 기업이 있는가 하면 하루 생계 자체가 가장 큰 과제인 사람들도 함께 존재합니다. 그래서 인도는 비교 대상이라기보다 하나의 질문을 던지는 나라에 가깝습니다. 왜 비슷한 출발선에 섰던 나라들이 서로 다른 길을 걷게 되었을까? 한국 역시 처음부터 풍요로운 국가가 아니었습니다. 집집마다 넉넉한 식탁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추운 계절이면 이불로 냉기를 견뎌야 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낡은 책가방을 오래 사용하던 아이들이 있었고 짧은 연필을 끝까지 깎아 쓰던 교실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아침이면 학교 종은 울렸습니다. 골목 끝 작은 학교에도 산 아래 분교에도 바닷가 마을에도 아이들은 모여들었습니다. 부모들은 비록 많이 배우지 못했더라도 교육의 가치를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손은 거칠어도 자식의 손에는 책을 들려주고 싶어 했습니다. 새벽 일터로 향하던 아버지와 허리를 숙여 일하던 어머니, 그리고 학교에 늦지 말라고 말하던 그 손길이 있었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굳은 살 박인 손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힘들어도 괜찮다. 너는 더 멀리 가라. 인도에도 그런 부모들이 많습니다. 자녀를 공부시키고 싶어하는 마음, 시험 하나가 가정의 미래를 바꿀 수 있다는 절박함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좁은 공간에서 책을 펼치는 아이들의 눈빛도 진지합니다. 그러나 국가 전체를 놓고 보면 그 열망이 모두 같은 방향으로 이어지지는 못했습니다. 지역별 교육 격차가 컸고 신분과 언어, 종교와 지역 차이가 기회의 폭을 갈라놓았습니다. 누군가에게 교육은 현실이었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너무 멀리 있는 기회였습니다. 물론 한국의 길 역시 쉬운 여정은 아니었습니다. 공장기계 소리는 밤늦도록 이어졌고 퇴근길 버스 창문에는 지친 얼굴들이 비쳤습니다. 도시락 반찬이 단출한 날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월급을 받으면 먼저 교육비를 생각했습니다. 새 옷보다 참고서를, 좋은 반찬보다 등록금을, 휴식보다 추가 근무를 선택하던 세대가 있었습니다. 그 수많은 선택들이 모여 나라의 방향을 조금씩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한국은 부유한 나라를 흉내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 배웠고 배운 것을 산업 현장에 적용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얻은 성과를 다시 아이들의 교육으로 연결했습니다. 교실에서 성장한 아이들은 연구소로 향했고 설계실로 들어갔습니다. 조선소와 자동차 공장, 반도체 생산 라인에서도 그들의 역할이 시작됐습니다.